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우강으로 돌아왔고요. 당 충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랑 백제의 건국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 이야기랑 백제 건국 이야기를 공부해 볼 거고요. 왕 딱 두 명씩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초기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을 공부를 했고요. 부여부터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까지 여러분들이 각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각 국가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 본격적으로 삼국시대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삼국시대 생각을 하면 대부분 뭐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모양은 뭐 백제가 조금 클 때도 있고, 아니면은 고구려 전성기를 생각해서 고구려가 막 밑으로 치고 내려올 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 신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신라가 위로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반도 전체가 고구려 백제 신라 플러스 뭐 가야 정도로 꽉 차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초기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에서 좀 커가고 있고, 백제는 한강 유역, 신라는 경상도 끄트머리, 가야는 낙동강 하류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다른 빈 곳이 아직 많이 있는, 다른 곳에는 다른 정치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단계. 삼국시대 초기는 오히려 이와 같이 작은 고대 국가 단계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더욱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더욱더 강한 힘을 갖고 종래에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시작부터 얘네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고구려 땅, 여기는 이만큼은 백제 땅, 이만큼은 신라 땅, 이만큼은 가야 땅, 이렇게 나라를 나눠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할 때 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과정을 겪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의 건국 이야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고구려의 수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구려의 기틀을 하였던,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라면은 고구려가 나라로서 잘 갈 수 있게 그 베이스를 하였던 왕을 태조왕이라고 합니다.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태조왕에서부터 왕권이 어떻게 성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 굉장히 긴데 선생님이 일부러 담아봤어요. 교과서에는 굉장히 소략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 우리가 고구려 배웠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한 번쯤 읽어볼 법 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이름은 주몽이다. 이야기는 부여에서 시작합니다. 동부여의 금화왕은 태백산 남쪽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저는 물의 신의 딸로 이름은 유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스스로 천재, 하늘에 있는 신의 아들 해모수라면서 자기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저와 사랑을 나누고 곧바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이 이를 듣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와서 가두었는데, 햇빛이 그녀를 비추고 그녀가 몸을 피해도 햇빛이 따라서 비추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임신하여 하나의 알을 낳았는데, 왕이 알을 버려도 개와 돼지가 먹지 않았다. 소와 말은 알을 피해 다니고 새들은 알을 날개로 품어주었다. 결국 왕은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고, 한 남자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 7살 때 스스로 활을 만들어서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이름으로 삼았다. 금화왕에는 7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모두 그 재주가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장남이었던 대소왕자가 주몽을 시기해서 여러 번 주몽을 모함하고 마침내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주몽은 이 계획을 알고 오이마리 혓보 등 3명의 친구와 함께 부여 땅에서 도망쳤다. 지금의 압록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다리가 없었다. 주몽은 이렇게 외쳤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자다. 도망치고 있는데 추격자가 다가오고 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몽이 강을 건너 도망칠 수 있었다. 주몽이 졸본에 이르니 토양이 비옥하고 아름답고 산과 강이 험해 그곳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다. 그리고 고시를 성시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주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스토리를 보니까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활을 잘 쐈고요. 출신은 아래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부여에서 남쪽으로 와서 졸본 지역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건국 신화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뭐 곰이 사람 되고 이 정도의 엄청난 신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알에서 태어나거나 그다음에 뭐 자라가 갑자기 물에서 떠올라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비유겠지요. 주몽의 그런 것들을 강력함, 주몽의 뛰어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도가 졸본이라 그랬는데 지금 졸본은 지금의 중국 지역에 있는 환인 지역에 있는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성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진 아마 이 지역이 맞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들은 정확하게 기록이 지명도 지금이랑 다르고 명확하게 어딘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산 꼭대기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지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산과 강이 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산과 강이 험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성을 짓고 거기다가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진은 이 산을 이쪽에서 이 사진은 성을 이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주거 지역을 조성을 하고요. 절벽 반대편은 절벽이어 가지고 아예 상대방이 못 쳐들어오고 좀 약간 이것도 높긴 하지만 약간 경사가 있어서 상대방이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곳에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성벽을 두른 거죠. 그래가지고 뭐 축구장 30개 넓이니까 상당한 넓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나라를 처음에 세웠다. 그런데 나라가 아무래도 더 커지려면은 이런 지역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주몽 이후에 바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고구려의 일반적으로 초기 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국내성 되겠습니다. 국내성은 지금 중국의 지안시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북한이 있죠. 북한이 있고 압록강이 있고 여기 압록강 바로 건너편. 여기 압록강입니다. 여기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바로 맞은편에 압록강 건너가 지안시가 되는데 여기가 고구려의 초기 수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과거의 지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과거의 지명을 우리가 그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재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리적인 관념이나 개념 같은 것들이 같이 이해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압록강 맞은편에 중국의 지안시에 국내성이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표시가 보이나요? 여기 국내성이 실제로 여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과 유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여기는 평지에 성이 있고요. 근데 평지에만 성이 있으면 유사시에 위험하잖아요. 그죠? 적이 쳐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싸울 수 있게 바로 근처에 산성도 있습니다. 이 산성을 환도산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무덤들, 고분들이 조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광개토대왕 여기도 무덤이 여기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이쪽에도 무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유적들이 상당히 중국 땅에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국내성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그냥 아파트 단지 같죠? 상가 있고 아파트 단지 있고, 근데 여기 이렇게 성이 이렇게 여전히 남아서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그런 길거리에, 상가에 있는 길거리에 고구려 성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보존이 되어 있는 거지요. 못 들어가게 펜스를 조금 쳐놨네요. 그래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마을이 시대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시가지의 요만큼이 고구려 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환도산성 같은 경우에도 꽤 남아 있어요. 산성에 가면 복원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성이 남아 있고 산을 따라서 산성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들 혹은 완벽한 위치를 몰라서 복원을 했지만 살짝 여지를 두고 복원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성 아래에는 고구려 고분이 밀집해 있는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무덤들이 다 무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들 전부 다 생긴 게 비슷하죠. 자, 무덤 양식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고구려의 무덤 한번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을 많이 쌓아 있죠. 돌로 이렇게 무지를 만들었다. 쉽게 생각하면 돌은 무지 쌓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덤이라고 부른다? 돌 무지 무덤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구려의 독특한 무덤 양식이에요. 사람을 관에다가 넣고 그 위에다가 돌을 무지 쌓아가지고 만든 게 돌을 무지로 쌓아서 만든 게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돌을 무지 쌓은 것도 있고요. 얘처럼 기단을 놓고 무지 쌓은 것도 있고요. 계단식으로 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부 다 돌로 무지를 만들어서 만든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의 무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조금 있다가 오늘 수업 뒷부분에 재미난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돌무지 무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나중에 진짜 돌무지 무덤이 최고 끝까지 발전을 하면은 장군총 같은 형태의 굉장히 계단이 많고 그 다음에 안쪽에 방 같은 것도 존재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보호석을 둘러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막는 형태로까지 진화를 하게 되는데 거의 한국의 피라미드 같은 느낌이죠. 이 한 변의 넓이가 4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높이도 10m가 넘고요. 사람들 올라간 거 보니까 그 위용을 감히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장군 총. 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무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총이 뭐예요? 하는데 이 총은 이거는 아니고요. 총은 뭐냐면은 무덤입니다. 무덤. 우리가 무덤을 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덤을 발굴을 했을 때 만약에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면 누구누구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똥이 무덤이에요. 그러면 김개똥 무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김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러면은 김개똥 릉이 되는 거겠죠. 혹은 릉이나요. 그런데 일단 아예 주인을 몰라. 주인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부르냐? 보통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총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같은 경우에 하늘을 달리는 말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은 천마 총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호명 청동 그릇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릇이 나왔다. 그러면은 호우 총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아마 장군이랑 관련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런 무덤이다라고 해서 장군 총이라고 부릅니다. 학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요. 이 정도 거대한 무덤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무덤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광개토대왕 무덤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대왕릉 비성 옆에 있을 테니까 그거는 광개토대왕이 아니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고구려에 남을 만한 사람은 소고법으로 장수왕밖에 없으니까 아마 장수왕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장수왕 무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장수왕 릉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은 장군 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좀 더 나와가지고 이게 장수왕의 무덤이라는 게 확실시되면 그때부터는 장수왕 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죠. 선생님도 한번 안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멋있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동명성왕, 주몽 이야기를 했어요. 주몽은 이름이고요. 동명성왕은 칭호예요. 칭호. 그래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국을 한 건 주몽이지만 고구려가 나라로서 기능할 수 있게 그 베이스 기틀을 잘 다진 왕은 바로 태조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조라고 하는 칭호는 누구한테 붙여주냐? 나라를 세운 사람들한테 많이 붙여줍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조선을 세운 사람은 태조 이성계고요. 고려를 세운 사람은 태조 왕건입니다. 그런데 태조 주몽이 아니라 태조왕이라고 하는 다른 왕한테 태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거는 태조라고 하는 사람, 태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사실상 고구려가 거의 건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태조왕의 가장 주된 업적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눈에 띄는 걸로는 일단 옥저를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불쌍한 옥저. 그리고 요동 지역으로도 진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태조왕 때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나라의 크기를 강화함으로써 고구려도 기존의 연맹왕국 체제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자, 나라가 점점 커지고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정비를 해갔냐? 원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5개의 부가 연맹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은 다른 부에서 왕을 내기도 했어요. 완전 초반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왕권이 강화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다른 부에서 왕을 내는 거를 왕을 갖고 있던 부가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원래는 5개의 부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부가.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왕을 했으면은 다른 부에서 그 다음에는 나도 왕하고 싶어 해서 왕을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부에서도 나도 왕하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왕권이 강화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다른 부가 이 부서에서 이 부서래. 이 부에서 왕이 죽었을 때 다른 부에서 왕을 낸다고 하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무조건 우리 부만 왕을 할 거야. 뭐 고구려의 부는 계류부, 소노부 여러 가지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수준에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왕이 있는 부에서 계속해서 부를 했다. 한 부만 왕을 했다. 그러니까 그 부의 힘이 다른 부보다 월등히 세진 거겠죠.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 부에서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이 자기의 직접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고구려의 왕권이 강화가 되었을 겁니다. 태조왕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왕들이 나옵니다. 뭐 고국 천왕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왕들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없고 그 수준까지는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했고 태조왕 때 베이스를 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를 누가 세웠는지 보고요. 백제 역시 건국한 이후에 베이스를 다진 왕이 있습니다. 고이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고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건국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의 아버지는 주몽이다. 주몽은 부여에서 난을 피해 졸본에 이르렀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 둘째 아들은 온조라고 했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유리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2대 왕이에요. 유리라고 한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고구려로 왔다. 그래가지고 태자가 되자 비류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10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백성 중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의 서울 근처에 이르러 산에 올라 살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비류는 바닷가에 살고자 하여 미추홀로 가고 온조는 강 남쪽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이름을 십제라고 하였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다. 위례성을 보니까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평안해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하다가 죽었다.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나라의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씨를 부여로 했다. 그래서 백제를 세운 온조 왕의 이름은 플레임은 부여 온조입니다. 주몽은 고 주몽인 것처럼요. 자,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주몽의 아들이 비류랑 온조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고구려에 와서 생긴 아들들이고요. 그 전에 이미 부여에 있을 때 아들을 낳았던 아들이 난리통에 같이 못 왔는데 나중에 다시 고구려로 오면서 그 사람이 태자가 되니까 우린 여기 있어봤자 낙동강 오리알이다, 찬밥 신세다, 내려가자 라고 해서 비류랑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 지금의 서울 근처까지 왔는데 형이랑 동생이랑 생각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형이었던 비류는 지금의 인천인 미추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반면에 온조는 그대로 서울 유역의 위례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라를 도읍을 정하고 이름을 십제로 하였다. 이후에 인천에 있는 세력들까지도 전부 다 서울에서 온조가 먹게 되면서 나라가 커지고 이름을 백제로 하였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역사적인 내용이 다 이 건국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개략적으로 우리가 백제 이야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건국 이야기를 반드시 한 번씩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국내성은 지안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 남아 있었잖아. 그런데 온조가 서울, 지금의 서울 근처에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에 백제를 세웠다 그러는데 그럼 위례성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례성이 어딘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우리 학교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상당히 가까운 데서 있어요. 석천호수랑 롯데월드 있고 올림픽공원 있고 서울 아산병원 바로 뒤. 지금 가보면 있는 풍납동 토성이 위례성일 것이다 라고 거의 99% 요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위례성이 어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했는데 최근에 발굴 성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거진 풍납동 토성이 위례성이다라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이렇게 성벽이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그 밖에 이렇게 성이 있죠. 둘레가 3.6km 국내 성보다 더
더 큽니다. 그런 규모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냥 무슨 그 풀 언덕 같아 보이지만 이 높이가 최근에 했을 때 거의 15m, 흑성의 높이가 15m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규모를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초창기 백제 수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쪽을 발굴을 그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풍납토성이 이렇게 있고 안에는 백제의 왕궁이 있고 민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에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야? 이 안에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안에가 지금 발굴을 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아파트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야금야금 조금씩 이쪽 안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구매를 해가지고 발굴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워낙 땅이 크니까 사람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풍납토성이 이렇게 있고요. 고구려도 성이 두 개였던 것처럼 백제도 비슷합니다. 백제도 성이 두 개인데 우리가 지금 올림픽공원 여러분 많이 학교 근처라서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근데 이 올림픽공원이 사실은 백제의 주요 성이었다. 올림픽공원은 무슨 성이었냐? 몽촌토성입니다. 우리 올림픽공원 가면은 그 앞에 호수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호수가 그냥 호수가 아니라 옛날에 백제의 성이었던 몽촌토성을 보호하기 위한 해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란 거. 해자가 지금의 호수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알면은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풍납토성이랑 몽촌토성 이 두 개가 세트로서 백제의 초기 수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굉장히 재밌겠지요. 자, 그래서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베이스를 다진 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고이왕이라고 부를 거예요. 고이왕은 주변의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합니다. 마치 고구려의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으로 진출했던 것처럼 고이왕 역시 주변으로 진출했을 겁니다. 처음에 온조는 서울 지역에 조그맣게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온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인천에 가 있던 비류도 죽어가지고 세력이 합쳐졌다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요? 온조 처음에 그때쯤에는. 하지만 고이왕 때는 영토를 점점 넓힙니다. 어떻게 넓혔다? 주변에 있는 마한의 소국들을 점령을 하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한의 대장 국가였던 목지국 역시 그 마한을 주도하는 힘을 잃고 백제의 지배력 아래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고이왕 때입니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제가 목지국을 언제 완벽하게 점령을 하고 언제 완벽하게 백제가 마한의 대장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고이왕이 주변의 마한 소국을 점령해 나가고 그때 목지국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태조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커지면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왕권도 더욱더 강해져야 할 거고요. 백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이왕 때 영토가 넓어지면서 역시나 백제 역시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고위 관직을 설치하고요. 관리가 많아지니까 관리를 등급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대 국가의 법률인 율령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좌평이라고 하는 6개의 고위 관직을 설치를 하고요. 각각의 좌평이 뭐 하는 건지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여러 명의 관리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관리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16개의 등급으로 관리들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보면은 무슨 기록이 있냐? 고이왕 때 명령을 내려서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3배를 징수하고 죽을 때까지 벼슬길에 못 나오게 하였다. 이런 식의 고대 국가의 법률을 반포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국가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발표하게 되는 고대 국가의 법률을 뭐라고 부를 거냐? 앞으로 율령이라고 부를 겁니다. 고구려도 발표하고요. 백제도 지금 발표하고 있죠. 신라도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로 나가는 약간 필수적인 요소인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이왕 때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이왕이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정비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학교 근처에 지도를 갖고 와 봤는데요. 우리 학교가 여기 있지요. 근데 우리 학교 앞에 이 길, 이 큰 길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백제고분로지요. 그럼 이 길이 왜 이름이 백제고분로냐? 바로 여기에 백제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백제고분이 있는 이 동네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동네의 이름은 석촌동입니다. 석촌동 돌석의 마을촌 돌마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동네는 왜 이름이 돌마을일까? 돌이 많으니까 돌마을이겠죠. 백제고분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고분이 있지요. 마을에 이렇게 커다란 돌무지 무덤이 있는 모습들. 이것도 돌무지 무덤들이. 근데 선생님 이렇게 뭐 돌 이 정도면은 그냥 이것만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돌마을 석촌이라고 할 정도까지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의 모습이고요. 원래 옛날에는 훨씬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덤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지금 백제고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건 딱 요만큼. 하나 둘 셋 얘네들 빼고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옛날 고분 발굴할 때 모습 보게 되면은 돌멩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거의 무너진 무덤들, 이런 굉장히 작은 무덤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200여 개 가까운 무덤이 지금의 석촌동부터 가락동, 방이동까지 쭉 퍼져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무덤 백제 고분 공원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동네가 돌마을이었고 한자로는 석촌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백제 고분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계단식이고요. 돌을 상당히 많이 쌓아서 돌로 무지를 만든 돌무지 무덤이지요. 이게 석촌동 백제 고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 게 장군총이고 이건 아까 봤던 그 국내성 지역의 고구려 고분입니다. 둘이 형태가 어떻다? 비슷하다. 우리가 삼국사기 온조왕조를 읽어봤을 때 온조가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러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백제를 세운 지배 계층을 따라서 백제 지역으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석촌동 백제 고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가 시작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자,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은 주몽이었고요. 고구려의 베이스를 다진 사람은 태조왕이었습니다.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였고요. 백제 베이스를 다진 사람은 고이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딱 한 명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도식화해가지고 여러분이 암기하기 쉽게 수업을 진행을 해 왔어요. 그리고 건국 신화에 따르면, 건국 설화에 따르면 온조 같은 경우에는 주몽의 아들이어서 위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석촌동 백제 고분이 굉장히 고구려의 고분과 유사했구나, 돌무지 무덤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랑 백제 스타트를 맞춰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